만 41세 생일을 앞둔 첫날 쉴 틈 없이 달려오던 내 인생을 180도 우회하게 만든 지금까지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몸살과 같은 근육통과 오한을 앓은 이후 나는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더니 결국 잠시 앉아있거나 서있는 일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 마음이 흐르는 대로, 저자 지나영,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시작된 병마로 인해 열심히 달려오던 삶을 잠시 멈춰서야 한다면 어떨까요? 되도록이면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이 우리의 뜻대로만 걸림돌이 없이 그저 순탄히 달려지지만은 않죠. 그렇게 넘어진 곳에서 다시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며 깊은 아픔을 통한 성찰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지나영, 이 책의 저자이자 미국 의사 면허를 따고 멋진 의사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중에 갑작스러운 병만은 모든 걸 멈춰버립니다. 게다가 병명도 쉽사리 나오지 않아 여러 검사를 진행하지만 결국엔 정신과적 문제로 치료받기를 권유받기도 하죠. 그 캄캄한 시간 속에서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 치료의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병명이 나온 후 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기까지 또 힘든 여정을 걷게 되는데요. 이 책은 저자의 투병기만을 담지는 않습니다. 아픔 속에서 다시금 일어난 자기 성찰과 진정으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한 깨달음, 읽는 이들에게도 깊은 교감을 이뤄내는 지혜와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가 담겼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일지라도 언젠가는 그 끝이 오고 해는 떠오르고 말 것이다. 빅토르 위고. 인생의 의미란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뿌듯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미국에는 구름의 뒤편은 반짝인다 라는 말이 있대요. 어떤 역경이든 그 속에는 희망이 숨어 있다는 뜻이죠. 저자는 병을 깨끗이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라는 집착을 버렸다고 해요. 그보다는 병으로 인해 달라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 주신 삶을 음미하며 의미를 되새기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 뿌듯하고 만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진짜 삶이요.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단 한 가지, 책 속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나에게는 내가 마주한 지금, 그리고 여기의 삶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너무나 식상한 그 말을 나는 지금껏 한 발자국씩 몸소 증명하며 살아왔다. 또 미래에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로 가는 길이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진심으로 열정을 품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없던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게 인생이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린다는 것. 누구도 가지 않은 길. 위험하다고 모두가 회피하는 길. 실패가 자명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일도 많으니까 말이다. 이렇듯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살면 간판이나 학력, 그리고 자본이나 주변의 지원 등 소위 말하는 성공의 조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마음 자세다.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는 관점과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은 차이가 크다. 나는 물이 반이나 차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나머지 반도 채워지려니 믿는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릴 때 이러한 마음가짐은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이런 생각을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그만 역경에도 비관적으로 절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레지던트 과정에 낙방했을 때, 인턴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언어 장벽으로 바보 취급을 당했을 때 풀이 죽거나 또 실패할까봐 걱정만 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실수를 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으니 내일은 더 나아지리란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나는 더 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었다. 미국에는 구름의 뒤편은 반짝인다 라는 말이 있다. 어떤 역경이든 그 속에 희망이 숨어 있다는 뜻이다. 나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당장의 불행이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더불어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좋은 일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돌이켜보면 내가 겪은 각종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내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실패란 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므로 나는 병으로 인해 1년 가까이 직장을 쉬어야 했고 2년 동안 제대로 일어나고 걸을 수도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그 때문에 열의를 갖고 임하던 각종 강의와 연구에서도 손을 떼야만 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날도 많았다.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었던 삶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병에 걸려 일을 쉰 덕분에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누렸다. 병이 아니었다면 나는 의사로서 또 교수로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매일 바쁘게만 살아가느라 삶을 뒤돌아볼 틈도 없이 앞으로만 달려갔을 것이다. 병을 겪으며 세상과 사람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처참히 무너진 환자의 입장에 온전히 놓여보았기에 좋은 의사란 그저 아는 것만 많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알아주고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의사라는 것도 배웠다. 남편과 나는 예상치 못한 병이라는 바위에 아무런 방어책 없이 부딪혀 아픔과 혼란을 느끼고 서로를 원망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병 덕분에 언제나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 모든 걸 겪고 난 지금은 병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보다 주고 간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남보다 나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것. 나 이제 요리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기로 했어.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맛없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오히려 좋아했다. 요리를 하고 몇 번이나 가스불을 끄지 않아 집을 날려먹을 뻔한 이력도 있었던 터라 그는 얼른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하며 내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괴로운 일에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가정 내에서
아내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향이 미국보다도 더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희생을 계속하다 보면 상대는 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점점 더 큰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니 희생을 하는 주체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계속 누군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내가 나의 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신호를 상대방에게 계속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러니 상대방 역시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다. 영어 표현 중에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즉 어떤 사람이 나를 하찮게 대한다면 스스로가 먼저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서 속으로 불평만 하고 있다면 나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대해도 괜찮으니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상대에게 허락하는 것과 같다. 나의 수고와 시간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무료 서비스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고 마치 무료 서비스처럼 계속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다 보면 나의 수고는 점점 무가치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가족처럼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더 자주 벌어진다. 특히 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노력을 공짜 취급하고 심지어는 언어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면서도 계속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 사람이 부모이건 형제이건 배우자이건 자녀이건 간에 스스로에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라는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 혹 가족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나는 더 이상 학대당하는 자리에 계속 있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 자리를 떠나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어야 한다.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모순이듯이 나의 가치는 나부터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가족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가 직접 가르쳐 주어야 한다. 도를 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를 그 즉시 강력히 보내야 한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나를 그 자리에 다시 두지 않는 것이다. 특히 가학적인 성향이 있는 상대라면 그 사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떠나야 한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이므로 만약 그럼에도 그가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내가 희생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너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떠나도 돼. 라고 허락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나 역시 늦게야 배웠다. 부족한 부분보다는 잘하는 부분에 집중할 것. 당신에게 공짜로 100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자신의 강점을 더 강화하는 데 쓸 건가요? 아니면 약점을 보완하는 데 쓸 건가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100시간 중 상당 시간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쓸 것이라 대답했다. 학생들에게 공짜로 100시간을 주었을 때 자신이 가장 취약한 과목을 더 공부해 평균 점수를 올리겠다는 것처럼 얼핏 보면 이는 논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반면 월등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강점을 더 강화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즉 결론적으로 자신이 잘하는 일에 집중해 그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그 부분에서 월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중요한 일정이나 행사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캘린더와 알람 기능을 수도 없이 활용한다. 차고 문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타이머를 설치했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인덕션을 사용함으로써 화재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내게 버거운 일들을 내 힘만으로 애써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은 철저히 다른 사람의 손이나 현대 과학기술에 맡겨두고 나는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2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해오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연장선 중 한 부분이기도 하고 혹은 삶의 일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즉, 죽음을 무조건 피하거나 최대한 미루어야 할 절대 악으로 보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더라도 잘 받아들여야 할 내 삶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동시에 또 어떻게 죽어가야 하는지도 배워야 하는 것 아닐까? 어느 누구도 살면서 병을 피할 수는 없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한다고 해도 질병이란 딱 공식에 맞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담배 한 번 안 피워본 사람이 폐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잘 달리던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심장질환으로 급사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목격하는가. 물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 건강하게 늙어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큰 병을 진단받고 나서도 자신은 이런 병에 걸릴 줄 짐작하고 있었다며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의 모든 사람이 남들은 저렇게 막 살아도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열심히 살고 건강을 챙기면서 산 나에게 이런 병이 오는 거야? 하며 자신의 불운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호소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질병이 절대적인 악이나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병이 그저 삶의 한 부분임을 깨달은 것이다. 죽음이란 삶의 연장성산에 있는 한 점이며 질병도 죽음으로 가는 삶의 선 위에 여기저기 찍혀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찾아온 병도 덜 억울하고 덜 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내 인생이라는 선을 이루어가는데 이런 병이라는 점들은 어떻게 보면 뺄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그렇기에 나도 내 인생이 병 때문에 동강이 났다든가 끝났다든가 하며 비관하기보다는 병이라는 점 역시 내 인생의 한 부분이며 병과 인생은 함께 동시 진행형이라 생각하려 한다. 나 자신과의 미팅이 더 중요하다는 것. 명상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명상.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마음챙김 명상은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불안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었다. 마음챙김 명상은 인도와 티베트 수도자들이 행하던 명상과 요가 명상을 바탕으로 고안된 것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는 연습이다. 즉,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하며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억울해하거나 오늘은 또 피로감 때문에 하루를 망치겠군 이라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나로 생각의 시야를 돌리는 연습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명상이라고 하면 몇 시간씩 눈을 감은 채 꼼짝하지 않고 무념의 돌을 닦는 스님을 떠올리며
무척 어렵게 여긴다. 하지만 명상은 내 환자인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전혀 어렵지 않다. 요즘은 마음 챙김 명상을 해볼 수 있는 무료 어플도 많다. 물론 어플리케이션이 없어도 언제든 명상은 가능하다. 조용하고 주의를 빼앗기지 않을 만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거나 내리깔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길게 호흡한다. 심호흡을 느리게 들이마시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내쉬면서 다시 가슴폭이 줄어드는 것을 느껴보는 것이다. 평소에는 호흡의 과정을 일일이 느끼거나 신경 쓰지 않지만 명상을 하는 도중에는 좀 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경험과 느낌에 집중한다. 그러면 저절로 과거나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이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사그라든다. 천천히 마음속으로 넷을 셀 동안 코로 숨을 들이쉬고 둘을 셀 동안 숨을 멈추고 다시 넷을 세며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것을 반복한다. 잔잔한 음악이나 물 흐르는 소리 등과 같이 마음이 차분해지는 배경음악을 틀어놓아도 좋다. 미국 해군 소속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들도 긴장되는 실전 전투 상황에서 마음을 가라앉혀 생각을 또렷이 하고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와 유사한 호흡법을 훈련한다. 이런 호흡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호흡에 따라 자신만의 만트라는 명상에서 집중에 도움이 되도록 반복하여 읊조리는 언사, 어구, 소리를 말한대요. 이 만트라를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되뇌어 보면 좋다. 괜찮다 또는 평온하다 라거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처럼 위로나 희망, 긍정이 가득한 어구들을 반복하면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잡생각이 들 때가 많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잡생각 자체를 나쁘게 여길 필요 없이 그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쉬기에 관심을 돌리면 된다. 이것을 판단하지 않는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명상을 자주 하다 보면 마치 스노우 글로브를 뒤집었다 똑바로 놓았을 때 투명 유리구 속 눈송이들이 서서히 가라앉듯이 잡생각들도 조금씩 가라앉고 조용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돈도 들지 않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도 않는 간단한 일이지만 명상이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해주는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듯하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도 하고 시간과 돈을 들여 운동도 하는데 정신의 건강을 위해 이 정도는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과의 미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나와 만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순 없을까? 이 순간에 나 자신을 만나고 또 내 삶에 주어진 복에 감사하는 명상의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보는 건 어떨까? 네, 너무 좋은 대목이라서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실현과 자기 초월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에서 인간이 지닌 최상의 욕구를 자신이 지닌 최고의 가능성에 다다르는 자기 실현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 실현을 성취한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점을 연구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가려낸다. 대개 삶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본 사람들이며 그 어려움을 풀어가야 할 문제로 보고 해결책을 구상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또 그들은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며 자신 외의 일에도 늘 관심을 가진다. 동시에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면서 사회의 관례에 잘 구애받지도 않는다. 간혹 충동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메슬로는 그가 죽은 뒤 출판된 글에서 자기 실현보다 상위의 욕구인 자기 초월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신의 진심에 집중하며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을 넘어서서 이타심, 영적 각성, 서로 하나됨 같은 나를 초월하는 가치에 집중할 때 다다를 수 있는 경지라고. 즉, 남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참된 나를 찾은 후에 오는 심지어 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초월의 경지를 이루는 말이었다. 오스트리아 신경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프랭클은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자기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기 밖으로 주의를 돌리게 되어 있다고도 말했다. 어쩌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자기 실현이라 믿으며 이기적이라고 할 만큼 평생 한눈 팔지 않고 달리시던 내 아버지에게도 자기 초월의 의지가 잠재해 있었던 것이리라.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다시피 하는 환경에서도 타인을 생각하며 공장문을 닫지 않으신 것이리라. 또한 프랭클은 자기 실현이란 내가 그 실현을 쫓아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나 타인에게 사랑을 줄 때에, 즉 자기 초월을 향해 갈 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는 다 채우지 못하는 더 높은 상위의 욕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정의 손길을 뻗칠 때에야 비로소 채워지는 것 같다. 네, 저자는요, 이 병마가 오기 전에 신혼이었고 또 아이를 갖고자 노력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는 것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좀 육체적과 정신적 컨디션이 좀 나아지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속에서 보면 정말 그토록 부모가 되고 싶었으나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반대로 아이들 중에 간절히 부모를 원했지만 부모가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해요. 저는 여기에서 참 가슴에 들어왔던 부분이, 이 책을 읽고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자기 실현과 자기 초월 부분이에요. 나는 원했지만 갖지 못한 삶. 저자는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남편과 함께 사실 여느 가정처럼 그렇게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그렇지 못했잖아요. 나는 자신은 원했지만 갖지 못한 삶. 그래서 그 공백을 통한 배움의 실천을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자기 초월의 삶이다 라는 것. 이 부분에서 저도 좀 이렇게 찡하게 뭐가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모두 있지 않나요? 원했지만 갖지 못한 삶.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그 공백을 통한 배움의 실천을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구에게 그 삶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기 초월이라는 것. 네, 오늘도 이렇게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단 한 가지, 마음이 흐르는 대로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 자기 초월적인 삶을 위해 살아가도록 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